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11월의 첫눈은 낭만이 아닌 공포의 폭설이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지붕이나 나무들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눈이 예보돼 있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이틀 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50cm에 육박하는 눈폭탄이 내렸는데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 내린 이번 눈은 모든 겨울을 통틀어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첫눈부터 10cm를 훌쩍 뛰어넘으며 전례 없던 11월 대설을 기록하더니 지난 밤사이 10cm 이상의 폭설이 더해져 더욱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틀 동안 서울 송월동에서 관측한 공식 적설량은 28.6cm. 11월뿐 아니라 모든 겨울을 통틀어도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수원에는 43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는데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용인 처인구는 무려 47.5cm로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관악구 41.6cm, 광주 송정동 43.7cm, 군포 금정동 43.1cm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 곳곳에서 40cm를 훌쩍 뛰어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이 아닌 중부 내륙에 내린 눈으로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 관측 지역들은 다 최고 기록으로서 다 갱신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요. 이런 정도의 폭설은 제가 볼 때 한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역대급 폭설은 다행히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차츰 눈이 그치며 내륙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주 후반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 지역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해안의 눈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조금 더 유입되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추위 속에 빙판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12월이 시작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나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도 궂은 날씨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폭설은 특히 물기를 머금어 눈 결정이 뚱뚱해진 습설이라 곳곳에서 붕괴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습설이 왜 생기는 것이고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장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렵한 별 모양 눈송이는 보통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가볍고 건조한 눈, 건설입니다. 영하 10도 이상의 비교적 덜 추운 날씨에 생기는 젖은 눈, 습설은 눈 결정의 수증기가 엉겨붙어 뚱뚱해진 형태입니다. 보통 비로 1mm 내릴 것이 눈으로 오면 1.5cm 정도가 되는데 기온이 0도에 가까웠던 그제 내린 눈은 강수량 1mm당 눈이 1cm도 되지 않는 습설이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조금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조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량 비가 10 이하 정도였고요. 습설은 건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에 눈이 1m 쌓일 경우 건설은 150kg 정도지만 습설 무게는 그 2배가 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습설 50cm가 쌓이면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합니다. 15톤 트럭 2대,
또는 1톤짜리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 그냥 빗자루로 쓸으면 다 쓸려 나가는데 습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이 눈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잘 뭉쳐지고 또 뭉쳐졌다가 하부에서 녹거든요. 녹으면 그대로 얼어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라북도에서 젖은 눈이 60cm 이상 쌓여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눈무게 예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눈은 그동안 폭설이 잦아 눈무게 예보가 먼저 도입된 호남이나 강원, 경북 동해안을 비껴나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집중됐지만 기상청은 여러 차례 무거운 눈을 강조하며 눈무게를 예보에 포함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어제까지 경기 지역에 내린 폭설 여파로 오늘 오전 8시 기준 경기 도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97곳이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 초중, 고교 147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휴업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유치원, 초중, 고교가 주로 폭설 피해가 집중된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어제 폭설과 기온 하강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각급 학교의 휴업을 적극 권고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항공기 운항도 대란을 겪었습니다. 수백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여행 계획이 망가진 건 물론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 발이 묶인 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로비가 지친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그나마 의자도 잡지 못한 사람들은 맨바닥에 쓰러져 곤한 눈을 붙입니다. 폭설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씩 지연되다 결국 뜨지 못한 항공기나 예정보다 크게 늦은 새벽에 도착해 연결 교통편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인천에 왔는데 도착 한 30분 전부터 또 1시간을 돌더라고요. 죽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애는 엉엉 울고 공항장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날이 밝은 뒤에도 운항 차질은 계속돼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휴가까지 써가지고 항공편 예약을 한 건데 그 결항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인폼을 해줘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대만 일정이나 계획한 게 좀 다 틀어져서 뭐 휴가도 더 써야 할 수도 있고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눈을 맞아 동체 표면에 얼음이 얼면 안전상의 위험으로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 재빙과 방빙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계류장이 꽉 막힌 겁니다. 내 차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빠져나와요. 게이트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또 평상시보다 늦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정시에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도착편이 또 이제 뒤에 도착편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동시다발로 발생한 운항 차질에 항공사들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승객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위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예 어떤 답변을 해도 답변을 주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 차라리 너무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넣어달라. 폭설 첫날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 258편이 결항, 462편이 지연됐고 둘째 날에도 최소 440편 이상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도로 위에 끼는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겨울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데요. 대처법을 홍성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차량 40여 대가 연쇄추돌한 사고. 퇴근길과 겹치며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원인은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붙는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지목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는 겨울철마다 반복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상주영천 고속도로 43중 추돌 사고. 연쇄 추돌한 차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불까지 붙었고
일부 운전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 비가 내렸고 새벽 시간대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지만 제설제 살포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내 차도 막 그때부터 브레이크도 필요 없는 거라고. 지 맘대로 막 쑥스럽고 막 튀어나오고. 그렇지.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YTN이 올해 초 전문기관과 블랙아이스 위험성 실험을 한 결과 시속 40km로 주행할 때 제동거리가 16.7m로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길었고 시속 50km에서는 제동거리가 37m를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에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더 위험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립니다. 사고를 피하려면 겨울철 눈이나 비가 온 뒤엔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행이 답입니다. 특히 터널을 지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내부에는 사실은 응달이 져 있고 바깥쪽에는 햇빛이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녹은 물들이 터널 안쪽 이 진출 입구 주변에서 결빙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전운전, 미끄러짐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향등을 켰을 때 아스팔트가 반짝였다면 블랙아이스가 생긴 곳으로 무조건 감속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 미끄러질 경우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핸들은 미끄러져 기운 반대 방향으로 조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상 예보를 확인해 눈이나 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가 급증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세 곳에 지난 27일 접수된 차량 사고는 18,556건으로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치보다 66.6% 치솟았습니다. 긴급 출동 건수도 48,801건으로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치보다 30.5%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고와 출동 건수가 급증한 건 갑작스러운 폭설로 차 고장이 늘고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에선 빙판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6,000대 넘는 차량이 나흘 동안 갇혔습니다. 50cm에 가까운 기록적 폭설이 내린 동북지방에선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까지 닥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간수성 일대 고속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6,000대 넘는 차량에 발이 묶였습니다. 교통경찰과 보훈단체들은 33km에 달하는 정체 구간을 돌며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나눠줍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에 있는 스키장에선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50여 명이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 1시간 남짓 고공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11월) 기준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헤이룽장성 허강시. 하룻밤 사이 49.7cm의 눈이 쌓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앰뷸런스마저 눈길에 멈춰서자 구급대원들은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허광시에서만 제설 차량 1,100대, 인력 5,8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닥치면서 교통지옥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골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폭우와 같은 궂은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먼지가 흩날리는 공사 현장.
골재를 나르고 부수고 쪼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재는 생산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정에 따라 장소 이동이 필요해 운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 주로 건축이나 도로 포장에 쓰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쪼개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골재 생산품의 분량은 시멘트 혼합물의 분량,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의 분량으로 이어져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골재 품질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문제 해결까지 돕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전자광학 센서, 생산 설비를 통신으로 연동시켜 골재 생산 공정을 별도의 이동 없이 하나의 장치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비전 센서를 탑재해 먼지, 강우, 조도 변화 등 열악한 날씨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실증 시험을 토대로 문제가 발생되면 파쇄장치 스스로 지역값을 조절하여 최적의 골재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야외 환경에서의 공정 자동화를 국내 최초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진은 내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참여 기업과 함께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과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이공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자의 성장 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 정책을 보강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첫 도입할 AI 디지털 교과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이 최종 합격해 일선 학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들이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자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여야의 엇박자에 결국 혼란은 학교 현장이 떠안을 판이라며 소송 제기 우려와 지역 학교 간 차이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는 문해력 하락과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우려한 국민 여론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림관리와 산불 진화를 위해 산에 낸 길, 임도가 대형 산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도 바로 아래 민가가 있는 지역도 많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무언가로 긁어낸 듯 산비탈이 깊이 패였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와 보니 민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이 이 마을을 덮쳤고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사고 이후 축대와 배수로 등을 복구했지만 흙이 처참하게 흘러나갔던 흔적은 여전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 마을 산사태의 원인으로 임도를 지목했습니다. 임도는 산 중턱을 깎아 만든 길인 만큼 비가 많이 와 물이 넘치면 주변 흙이 무너져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 2015년 이후 임도 때문에 발생한 산사태만 1,1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임도 720여 곳 아래에 있는 민가 1,900여 채는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 배수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이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관리도 안 되는 임도는 방치해두고 산불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뭐 길이만 딱 정해놓고 신설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고.
전국 산지에 놓인 임도만 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해마다 수백 킬로미터가 새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면서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요즘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를 조사했더니 상당수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문신용 염료입니다. 소비자원이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87%에 달하는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소와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함유가 금지된 니켈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아연이나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든 제품도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뉴 임페리얼과 나노, 타이탄 등 3개로 모두 국내 생산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이나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사용하는 만큼 환경부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거품놀이를 위해 많이 쓰는 버블 클렌저 제품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개 제품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즉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LPG 충전량이 가장 많은 제품과 가장 적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서 10초에서 20초 동안 분사한 뒤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켰더니 화염과 함께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면 별도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사업자에게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는 제품은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4명 가운데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1960년에서 1970년에 태어난 전국 50에서 64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진행한 돌봄 실태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70년대생의 76%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녀 부양에는 월 평균 107만 원, 부모 부양에는 62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응답자는 25%로 월 평균 155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70년대생은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서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일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56%에 달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70년대생이 91%로 나타나 60년대생 응답 비율 81%보다 컸습니다.
11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